가족은 한 지붕 아래 있다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내어주었다고 믿고 누군가는 선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서 서운함은 말없이 자라나지요. 사람 마음은 참 묘해서 큰 말보다 작은 행동에 더 깊이 흔들리고 한 번 스친 차가운 태도에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우리가 흔히 넘겨버리는 작은 순간 하나가 한 집안의 민낯을 어떻게 비추는지 보여줍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평생 흙냄새 맡으며 살아온 70대 오애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밭두렁에 핀 민들레가 계절을 먼저 알려주고 새벽 닭 울음소리가 알람처럼 들려오는 곳이 저의 세상이지요. 어느덧 자식 둘을 다 키워서 서울로 떠나보내고 저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풀을 뽑으며 하루를 보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에 묻혀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던 그 막내 아들이 갑자기 회사를 관뒀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엔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이 녀석 목소리에 웬 열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어머니, 나 아무래도 고향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처럼 농사 짓고 살다 죽을 팔자인 것 같아요. 한때 귀농바람 불었을 때 진즉 내려갔어야 했는데 이 지긋지긋한 서울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애 핑계 삼아나 있었지.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느닷없이? 뭐 네가 결정한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잘 생각해라. 농사가 쉬운 게 아니야.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농사는 땀 흘린 만큼 수확할 수 있잖아요. 일한 만큼 나오는 곳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곁에서 모실 수 있고요. 엄마 이제 연세 70이신데 혼자 살다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라고요. 아들은 제 걱정을 해주는 척을 했고 이게 사실은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썩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아니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귀농을 하겠다. 서울이 아니라 시골이 자기 가족이 살아갈 곳이라고 확신에 찬 말투로 말하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말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손주들과 며느리까지 데리고 트럭 안에 짐을 싣고 진짜로 고향 마을로 내려왔죠. 아이 참, 여기는 시골이라 학교도 별로 없어서 일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어차피 당신 쉬고 싶어 했잖아. 그냥 푹 쉬고 애들이나 잘 챙겨. 아들이 며느리 불만을 막아버렸고 며느리는 입만 대빨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서울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번 학기까지 계약이라더니 조금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땐 그냥 애들 크는 것도 챙기고 몸도 좀 돌보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슬며시 흘리듯 하는 말에 속내가 보였죠. 아이들도 농어촌 전용으로 대학을 준비해 보려고 겸사겸사 내려온 거더라고요. 이 사람들 계획이 치밀하다고 해야 하나, 얄밉게 똑똑하다고 해야 하나. 처음엔 괜히 기분이 좀 묘했어요. 이 시골 촌구석이 갑자기 무슨 전략 거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서울로 떠난 자식들이 다시 찾아온 게 순전히 정 때문만은 아닌가 싶어 서운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살다 보니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이유가 어찌 됐든 귀한 일이더라고요. 둘째 형균이 덕분에 적막하던 집에 사람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는 아들네 줄 것까지 해줄 반찬도 만들고 밥도 넉넉하게 짓고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밥 한 술 뜨고 나면 소리 없이 젓가락 놓고 방으로 들어가던 나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이랑 며느리 손주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래서 핏줄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은 이른이 되었고 사실 자식들 다 떠난 뒤에 남은 생은 고요하게 늙어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둘째 아들 형균이는 어릴 때부터 이 동네 산이고 냇가고 다 발 닿는 곳이니 뭐든 알아서 척척해냈습니다. 산에 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샘물이 있는지 해 떨어지기 전에 어디까지는 돌아와야 하는지도 몸이 기억하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와 손주들이었습니다. 그 애들 눈에는 이 시골이라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무슨 낯선 땅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처음엔 조용한 걸 좋아해서 내려온다더니 막상 와보니 조용하다는 게 불편하다는 말이란 걸 며느리 눈빛이 먼저 말해줬죠. 손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할머니, 여긴 이렇게 뭐가 휑해요? 그 흔한 편의점도 한참 떨어져야지 있고 뭐 노는 데도 없고 학원도 없고 스터디 카페도 없고 이런 데서 어떻게 공부하라고. 니들 요새 인터넷 강의 잘 되어 있잖아. 인강 들으면 되지. 괜히 농어촌 입시가 특혜가 있겠어? 기왕지사 농어촌 입시하러 온 거 더 이상 불만 불평하지 말고 살아. 놀 거 없으면 공부에 집중하고 오히려 잘 되었지 뭐. 제 말에 앞서 이 또한 아들이 막아서며 대신 대변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의 태도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며느리와 손주들 의사에 상관없이 혼자 결정해서 온 건가 싶었습니다. 워낙 며느리를 아끼고 존중하는 아들이었기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불만 불평을 다 막아버리는 것을 보면 작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나 손주의 불편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서울에선 집 앞에 편의점, 조금만 걸으면 백화점, 학원, 영화관, 온갖 것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곳은 버스도 하루에 서너 번뿐이고 그나마 늦게 나가면 읍내 안에 있는 마트조차 불 꺼져 있을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차 없으면 움직이기 쉽지 않은 곳이죠. 레스토랑이라고 부를 만한 곳도 없고 며느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브런치니 디카페인이니 하는 단어들은 이 마을에 나의 존재 자체가 없었죠. 5일장이라도 한번 서는 날이면 저는 괜히 더 들떴습니다. 할머니들 앞치마 뒤로 삶은 고구마 봉지가 보이고 누군가는 논에서 갓해온 냉이를 무릎에 안고 흥정하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 손을 꼭 붙잡고선 발끝만 디디고 다녔습니다. 아유, 여기저기서 비린내가 나요. 시골은 왜 이렇게 흙먼지가 많아요? 길도 좁고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입으로 말 안 해도 표정이 다 말해주더라고요. 압니다. 나이 들어 낯선 도시로 가는 게 어렵듯 젊은 사람들도 익숙한 도심을 떠나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니까요. 살던 곳과 너무 다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부부터 하게 마련이지요. 그걸 또 어른답게 꾹 참고 티 안 내고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제 며느리와 손주들은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 저는 그저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결정한 거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오긴 했지만 언젠가는 이 고쟁의 흙냄새에도 풀벌레 소리에도 깍두기 냄새가 밴 된장국에도 마음이 열리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막상 그렇게 옆집 살이를 시작하고 나니 형균이보다 며느리 수진이하고는 어쩐지 처음부터 결이 안 맞더라고요. 같이 사는 건 아니고 담 하나 사이로 마주보고 사는 집인데도 그 담이 어쩌면 마음의 담벼락보다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라고 해도 사실 저는 수진이 얼굴을 명절에나 몇 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차례상 앞에서 반절만 허리 숙이듯 절하고는 부엌에선 형균이 뒤에 꼭 숨어서 눈치만 보던 모습이 기억의 전부였죠. 특히나 제 앞에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고 어찌 보면 좀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네네, 어머님. 네네, 그러시겠지요.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의식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점을 찍는 듯 툭툭 끊기던 인사만 기억에 남아있고 웃음조차 예의로 다듬어진 것 같아 저는 늘 뭔가 거리를 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는 매일 아침 제 담 너머에서 설거지 소리, 아이들 꾸짖는 소리, 전화로 친구와 수다 떠는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가까워졌다고 하기엔 더 낯설고 멀어졌다고 하기엔 매일 마주치는 그런 사이.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애가 낯가림이 심한 걸 알기에 일부러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된장찌개 좀 덜어다 줬고 어느 날엔 와당에서 부추 뜯다가 한 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도 꼭 무언가를 떠밀리듯 짧게 내뱉고는 금세 몸을 돌리더라고요. 그 아이가 불편한 건 알지만 정작 저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속을 털어놓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저는 며느리는 자식 같은 거지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애는 제 자식이 아니고 저는 그 애의 어머니도 아니니 시작부터 서로 조심스러웠던 게 어쩌면 당연했을지도요. 그래서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가깝게 산다고 꼭 가까운 건 아니라는 걸요. 큰며느리 하선이는 뭐랄까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구석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목소리도 늘 밝고 제 손을 잡을 때면 그 따뜻한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가끔은 친딸보다도 더 살갑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요. 명절에 와도 제일 먼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 인사가 얼마나 듣기 좋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겉으로 보기엔 참 예의 바르고 어색하지 않게 웃기도 하는데요. 언젠가부터인가 그 웃음 속엔 무언가가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투도 조용한데 그 끝이 어디 모르게 미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닫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스쳤습니다. 처음엔 제가 괜한 예민한 노인네가 되어가나 싶어 그런 생각 자체가 부끄럽고 미안했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수진이가 친정 쪽 식구들과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투며 웃음이며 그 밝은 기운이 제가 아는 수진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엄마, 그때 그 식당 진짜 맛있었어. 또 가자 우리. 내가 당연히 사야지. 내가 엄마 딸인데. 목소리에 생기가 가득하고 웃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걸 보고 있자니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아이는 저와 있을 땐 늘 자신을 조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부터가 침범인지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엔 이 이상은 다가오지 마세요라는 조용한 경고가 담겨있던 겁니다. 그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저릿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수진이는요, 효심이 참 깊은 아이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친정 쪽 부모님께는 늘 꼼꼼하게 챙기고 생신이면 명품 가방에 고급 한우 세트, 호텔 뷔페 예약까지 빠지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참 착하구나, 효심 깊은 딸이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 쪽으로는 한 번도 건너오질 않더라고요. 명절에 내려오면요, 몇만 원짜리 시장 상품권 한 장, 그것도 봉투도 없이 쓱 내밀며 어머님 쓰세요 하고 돌아섭니다. 그때 느껴지는 건 선물보다도 마치 이 정도면 됐지요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 뭘 그렇게 다 받고 살겠습니까? 명품이 아니라도 좋고 호텔 식사도 필요 없지요. 그저 마음이 실린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면 충분했는데 그걸 주지 않으니 자꾸 마음에 스며든 바람 같은 허기가 참기 힘들었습니다. 되려 현균이는 저 몰래 와서 엄마 요건 내가 준비했어요 하며 귤 한 상자, 따뜻한 옷 하나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수진이 눈치는 어찌나 빠른지 현균이가 뭔가를 내미는 순간 슬쩍 다가와서 엄마만 챙기냐? 우리 새끼들도 좀 챙겨라 하는 식으로 말하며 슬며시 가로채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너진다기보다 참 씁쓸했죠. 내가 무슨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대고 비교하고 자랑질 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저 내 자식이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 하나도 못 내보이게 하는 건 왜일까? 그러면서도 저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괜히 제가 뭘 말했다간 현균이가 곤란해질까 싶었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벌어지면 결국 피해보는 건 손주들이겠지 싶어서요. 아들 부분만 잘 살면 됐다. 내가 참자. 그냥 내가 참고 넘기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이불 덮고 누워서 나는 왜 늘 며느리 앞에서 참는 쪽이어야 할까 싶은 생각에 서러운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버이날이었고 이사 오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맑게 열리고 볕은 따사롭고 바람은 팔소매 사이로 살살 스며들어오는 게 꼭 누군가가 제 등을 슬쩍 다독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괜히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그날따라 5일장이 선다고 하길래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구운 등갈비도 한 봉지 사놓고 갓 데쳐낸 두릅이랑 봄동, 달래까지 바구니에 담으며 혹시라도 현균이나 아이들이 들르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커졌던 것 같습니다. 기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말은 안 해도 가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괜히 손에 뭘 더 들게 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만드는, 집에 돌아와 국을 끓이면서도 자꾸 창문 쪽을 돌아보게 되고 문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 내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반쯤 들고 주방과 거실을 오가는데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괜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애들이랑 같이 들르겠다는 전화인가? 아님 현균이랑 꽃이라도 사왔나? 그런 기대가 스멀스멀 올라오니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만 봐도 반가움이 먼저 앞섰지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얼굴 좀 뵈려고요. 곧 갈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드디어 오는구나. 어버이날이라고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하고 얼굴을 보러 온다고 하니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괜히 냄비 뚜껑을 들여다보며 북간을 다시 보고 거실 커튼을 한 번 더 쓸어내리고 방 안 여기저기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가슴속엔 뭔가가 자꾸 부풀어 올랐죠. 기대라고 하면 또 한편으론 민망하기도 한 그런 감정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금 아들이랑 손주들이 있을 시간이 아닌데 그럼 며느리 혼자 오겠다는 건지 의아해서 저도 모르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겠다고? 하고 되묻자 수진이 말하더군요. 네, 오늘 민주 아빠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가서 밤 늦게 온다 했고요. 애들은 학교 갔는데 시험 성적이 좀 안 나와서요. 기분 전환 삼아 저녁에 외식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딘가 살짝 걸렸습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우리 집 밥이라도 먹는 줄 알았는데 외식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렸죠. 그래, 이것도 나 생각해 주느라 그런 거겠지. 나 힘들까봐. 그래서 속으론 반가워서 받아쳤습니다. 나는 괜찮다. 비싼데 무슨 외식을 해? 그냥 집에서 적당히 해먹으면 어떻겠니? 내가 이것저것 준비하려는데. 저는 되려 자식들 생각해 준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지만 며느리의 어이없다는 말투를 보며 그건 제 착각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외식은 저와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아들 없는 틈을 타 아이들 기분 전환도 할 겸 자기들끼리 시내에 나가 먹겠다는 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한테는 잠깐 얼굴만 보고 간다는 말이 던져진 것이었고요. 저는 그날 애초에 품었던 기대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제 안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가슴이 허전하고 어깨가 축 내려앉더라고요. 며느리가 혼자 온다 하니 괜히 불편할 것 같고 내심 이럴 바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안 와도 괜찮은데 나중에 현균이랑 손주들이랑 시간 맞을 때 같이 오너라.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그래요? 누구 식구 얼굴 하나 봐야지 남들한테 욕도 덜 먹지. 전해드릴 것도 있으니 들을게요. 사실 제 말에도 수진이 말에도 각자 속마음이 다 들어있었지요. 저는 이날이 꼭 오늘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오려거든 온전히 오고 싶어서 오는 마음으로 와줬으면 한다는 바람이요. 그런데 수진이는 꼭 지금 와야겠다는 겁니다. 그 말투며 끈질긴 기세가 도리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밀고 당기기도 싫어서 그래 그럼 천천히 와라 말끝을 흐리며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이 조금 지나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차림새는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크림색 코트에 깔끔하게 말린 머리, 눈썹도 또렷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에 은은한 화장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겉은 그랬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말랐습니다. 밝은 미소도 아니고 애써 끌어낸 예의도 아닌 그냥 무표정이었죠. 말을 건네도 눈빛이 흐릿하고 대꾸는 짧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부드럽게 말을 붙였어요. 우리 민주랑 민욱이는 학교 갔다가 언제 오니?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에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성의 없이 답했습니다. 공부해야지요. 내일 모레 고등학생 되는데요. 어차피 온다 해도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툭툭 던지듯 내뱉는 말에 그제야 눈을 피하며 끓던 국 냄비 뚜껑을 한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수진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그 봉투를 제 앞에 놓는 그 순간, 아니요, 놓았다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툭 하고 던지듯 내밀더라고요. 정확히는 식탁 가장자리에 힘없이 던져진 그 동작 하나가 마치 제 가슴을 정통으로 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속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애가 왜 이리 내 앞에서 냉랭할까? 몇 겹씩 접힌 마음이 그 자리에서 스르르 풀렸다 다시 뭉쳐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가슴에 닿는 조화 카네이션을 그것도 별다른 말 없이 이거요 하며 또 툭 내밀었습니다. 그 조화 뒤에는 작은 흰색 종이에 믿음교회 어버이날 감사행사 이런 글씨가 프린트되어 있었고 마치 대량으로 뿌린 것처럼 무표정하게 말려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화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수진이는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요새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서요. 얼마 안 넣었어요. 또 어머니께서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얼마 안 되니 어머니께서 편하게 알아서 쓰세요. 이거 전해드리러 왔어요. 저도 오늘은 저희 부모님 뵈러 가야 해서 그만 일어날게요. 그 순간에도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겉은 저래도 속엔 뭔가 진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 차마 눈치 보지 못하고 남겨둔 오이소박이가 생각났어요. 부모님 찾아뵈러 간다고? 그럼 오이소박이 담갔는데 그거라도 좀 가져갈래? 저번에 보니까 오이소박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먹으려고 간만에 새벽부터 부추 다지고 양념 넣고 정성껏 버무려 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서울서 시골로 딸을 내려보내고도
제대로 얼굴도 못 보고 이쪽 인사도 없었을 테니 그 마음이 어련할까 싶어 그냥 조용히 한 통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 작은 사고였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은 말로 하지 않고 김이 빠지기 전 오이 소박이로 대신하고 싶었지요. 수진이는 통을 받아들더니 내일이나 애들 아빠 오면 한번 들르게 할게요. 말만 남기고는 오이 소박이를 싹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빠르게 들렸고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선 채로 뭔가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아주 천천히 식탁에 남겨진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손끝에 눌렀던 자국이 그대로 눌려 있었고 제가 그 봉투를 펼치기까지는 숨을 몇 번이나 삼켜야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돈이 아니라 이 집에 대한 그 애의 마음일 텐데 그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생각지도 못한 수표였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어보니 100만원짜리 수표 5장. 다 합쳐 500만원이더라고요.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분명히 며느리 입으로는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얼마 안 넣었다고 했었고 말투도 그렇고 태도도 그리 무겁지 않았는데 그럼 이 돈은 대체 무슨 뜻으로 전해진 걸까? 그 말은 또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거였을까? 도무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만 그렇게 했나? 그래도 결국은 마음을 써준 거구나. 조금 전에 무겁게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애들 마음이 느껴진 것도 같고 받아야 할 도리를 한 것 같아 고마움이 서서히 스며들었지요. 괜히 눈가가 간질간질해지고 속으론 괜한 오해였을지도 모르겠구나 싶어 저 스스로를 조금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은 편치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처럼 사정이 어렵다는데 이런 큰 돈을 굳이 마련해가며 전해준 이유가 뭘까 싶기도 하고 현균이가 어렵게 마련한 것일 텐데 걱정도 들고 또 이 돈이 내게 있는 동안 혹여나 아이들 가게 살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괜히 내가 원인인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질까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 마음만 받기로 하고 그 돈을 조용히 접어 서랍 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건 돌려줘야겠다. 고맙지만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는 그 봉투에 손을 댈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리더니 마치 무슨 급한 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문 밖에서 인기척이 분주하게 들려왔어요. 누군가 싶어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수진이가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잘됐다 싶었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다시 왔으니 그 봉투를 조용히 돌려주고 마음은 고맙지만 이 돈은 내가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제대로 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차분히 말 꺼낼 타이밍을 보려던 찰나 그 애가 먼저 성큼 들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드린 봉투 어쩌셨어요? 봉투?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거칠게 숨이 가쁜 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꾸했지만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수진이는 말하자마자 문 앞에 멈춰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른 척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어머니 손에 드린 봉투요. 안에 돈 보셨어요? 재촉하는 말투에 당황스러워진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봤지. 그렇잖아도 말하려고 했는데 웬 돈을 그렇게 많이 넣어놨어? 얼마 안 된다길래 정말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500씩이나. 그러자 수진이는 얼굴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얼른 그거 다시 내놓으세요. 뭐? 제 입장에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가져가시려고 입 싹 닦으시려고 했어요?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500 드렸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야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수진이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긴 해서 나도 일단 서랍에 넣어놨는데 됐고요. 얼른 주세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진짜 어머니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은 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새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엔 흰색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이게 진짜 어머니 거예요. 아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거 다시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얼떨떨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나눈 말들이 뭐였는지도 헷갈릴 지경이었고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순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눈빛이 워낙 단호하고 급박해 보여서 일단은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둔 그 회색 봉투를 꺼내 건네주었고 그 바람에 저는 며느리가 내민 새 봉투를 얼떨결에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봉투를 주고받은 후 수진이는 급히 발길을 돌리려다 현관을 나서기도 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가 거실에 맑게 퍼졌고 그녀는 발걸음을 멈춘 채 숨을 잠깐 고르더니 한쪽 어깨에 핸드백을 걸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나가. 나 근데 좀 늦을 것 같아. 목소리는 아까보다 부드럽고 당황한 기색 속에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풀어지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엄마한테 줄 봉투랑 바뀌어서 부랴부랴 다시 바꾸느라고 버스를 놓쳤어. 다음 차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어버이날인데 미안해. 금방 갈게.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제야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500만 원이 든 회색 봉투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수진의 친정 어머님께 드릴 예정이었던 것이었고 저는 단순히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엿보게 돼버린 셈이었죠. 며느리는 결국 그 바쁜 와중에 제게 제대로 된 인사 한마디 없이 휴대폰으로 친정엄마와 통화하며 발을 돌려버렸습니다. 문간 앞에서 금방 갈게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회색 봉투는 다시 자기 가방 속에 넣어버리고 제게 내민 흰색 봉투는 그저 툭 하고 제 손 위에 올려두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꽝 크게 울렸고요. 그 소리에 저는 괜스레 움찔하며 거실 한가운데 멈춰선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남겨진 그 봉투가 이상하리만치 차갑게 느껴졌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여기저기 접힌 5만 원 지폐 한 장이 덩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참 단출하더군요. 겉봉에는 어버이날이라는 글씨와 작게 붙은 꽃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그 속엔 그 어떤 마음의 온기도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꾹 눌러왔던 건 그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 수표 5장이 들어있었던 그 회색 봉투가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보다도 제 앞에 툭 던지듯 내밀고 다시 가져가며 한마디 인사도 없이 발길을 돌린 그 태도, 그게 제 속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5만 원, 그 액수 하나가 저를 작게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해 내민 5만 원이라면 저는 그보다 몇 배의 감사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가 제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차이였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내 앞에서 뭘 하는 거지? 아무리 친정엄마가 소중하다지만 같은 어버이날인데 이건 아니잖아.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땐 그냥 꾹 참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한들 혹여 형균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괜히 가정에 불화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버이날이었고 햇살은 여전히 환히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어찌나 서늘하고 답답하던지 집안에 혼자 앉아 있는 것조차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 마을 노인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바람이 스쳐갔지만 그날따라 그 바람도 마음속 울적함을 씻어주진 못하더라고요. 노인정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고 자식들 안 찾아온 몇몇 어르신들이 붙인 게 붙이느라
손에 반죽을 묻히고 계셨습니다. 밀가루 냄새와 부침개 타는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이 평소에는 푸근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영희 언니, 저보다 1살 많으신데 어쩐지 제 마음을 먼저 알아본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치마를 허리에 느슨하게 두른 채 노릇노릇하게 붙여진 부침개를 접시에 옮기다가 제 얼굴을 힐끔 보더니 낮게 웃으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걱정된다고 충청도까지 내려온 자식이 있는데 어버이날 얼굴이 왜 죽상이야? 눈치 빠른 영희 언니는 제 얼굴만 보고도 무언가 있구나 싶었는지 부침개를 뒤집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말없이 제 옆구리를 슬쩍 밀더라고요. 그 따뜻한 손끝에 괜히 눈물이 났지만 꾹 삼키고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신 뒤 방금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그 마음속에 맺혔던 속상함을 하나하나 꺼내어 털어놨습니다. 말하는 내내 눈을 피하지도 못하고 말끝이 흐려질 땐 숨소리만 남아 조용히 방을 맴돌았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영희 언니는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몇 번이고 젓더니 결국 한숨을 휴 하고 길게 되시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는 500을 주고 너한테는 5만 원을 줘? 아니, 카네이션 값도 안 되는 돈이야 그건. 그게 실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액수 차이가 뭐야? 그건 차별이지. 아주 못된 것 같으니. 영희 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으로 부침개를 접시에 하나씩 옮겨 담고 있었는데 기름 묻은 뒤집개를 쥔 손이 마치 내 마음을 대신 눌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버이날인데 그게 뭐냐? 정작 시어머니 앞에서 인사도 없이 나가? 그거 그냥 무시하는 거야, 무시. 말끝마다 혀를 찌릿하며 분을 삭히질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2살 아래 동생이 내려가 팔을 슬쩍 거두며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설마 아들 모르게 그렇게 했겠어? 아들도 다 알고 있겠지. 차라리 꼴 안 보는 게 낫지. 아주 언니가 못 볼 꼴을 봤네. 아유, 우리 언니 수명 줄으면 어떡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고는 한번 비죽웃더니 심상한 제 얼굴을 보며 덧붙이더라고요. 하여튼 며느리란 것들은 다 문제라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이 딸 낳으려고 하잖아. 아들은 이미 글렀어. 하며 쓴소리인지 위로인지 모를 말을 내뱉더군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 하나 틀린 말은 없어 보이는데 그걸 인정하려니 가슴이 막혀오고 다 뱉어낸 속은 오히려 더 시큰하고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기분이라도 좀 가라앉히려고 갔던 노인정인데 부침개도 목에 걸리고 누군가의 조언도 푸념도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안은 기름진데 마음은 더 헛헛하고 다 씹지도 못한 채 부침개 한 조각 접시에 내려놓고 말이지요. 그렇게 어버이날이 그렇게 흘러가고 저는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났는데 겉보기엔 다 고급스럽고 번듯한 포장들이었습니다. 어디 백화점 식품관에서나 볼 법한 투명 뚜껑에 영문이 빼곡히 써진 스티커들이 붙어있고 봉투도 크림색 쇼핑백이라 손에 들고 있으면 체면이 서는 그런 것들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거 드셔보세요. 어제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요. 이게 뭔데? 뜯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건네는 말투는 어색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음식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기름막이 표면에 껴있고 고기 반찬엔 이미 마늘이 둘러붙은 흔적, 야채 무침은 숨이 죽고 가장자리가 마르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한 접시엔 젓가락 자국까지 남아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먹다 남은 음식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다시 들고 온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접시들 사이를 조용히 정리하며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말을 삼켰습니다. 전날 친정엄마랑 이런 음식 먹었냐?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포장을 열어본 순간 그 기름 끼며 눅눅함, 거기다 어설프게 다녀간 젓가락 자국들에
속이 더부룩하게 차오르더군요. 수진이는 그 말에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입이 짧으셔서 많이 못 드셨어요. 어머님께서 주신 오이소박이를 더 좋아하셨어요. 유명한 레스토랑 가서 젓가락질 몇 번 하시고는 거의 안 드셨거든요. 거의 손도 안 댄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비싼 코스 요리라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포장해 와서 어머니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순간 참으로 충격적이게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이 아이가 지금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걸까?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더군요. 물론 그 음식들 중엔 포크도 안 된 게 있었겠죠. 코스 요리라는 게 하나하나 나오니 어쩌면 몇 가지는 그대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입을 댄 음식, 그것도 내 자식이 아니라 사돈 어르신이 먹다 남긴 걸 포장해서 내게 건넸다는 그 행동 하나가 저는 차마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맛 좋은 음식도 식고 기름기 돌고 다른 사람 입 다녀간 걸로 바뀌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처리물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차분한 말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네 마음만 받으마. 이런 건 다시 가져가거라. 음식 하나하나를 다시 봉지에 담아 내밀며 제 손끝은 차가워졌고 가슴 속에는 며칠 묵은 감정들이 더 이상 눌러지지 않은 채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근데 말이다.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무리 손 안 댄 거 코스 요리라고 하더라도 네 친정엄마가 시켰다가 안 먹은 음식을 내게 가져올 수가 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억누르려던 감정이 더는 가라앉지 않았고 그동안 쌓이고 눌렸던 서운함이 그 한마디에 다 실려버린 겁니다. 수진이는 제가 이런 걸로 뭐라 할 줄 몰랐던지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얘기 꺼낸 김에 다 시원하게 조근조근 엎질러 버리기로 했습니다. 사돈이 남긴 음식이 아까우면 너나 싸가서 먹지. 지금 내 앞에 가져와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형균이도 아냐? 나중에 네 애들이 너한테 똑같이 그러면 너 같으면 어쩔 거냐? 수진이는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곧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며 한 발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음식이 아깝기도 하고 어머니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져온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어머님 언제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거 드셔보시겠어요? 뭐라고? 맞잖아요. 시골에만 거의 계신 분이 이런 거 드실 기회가 쉽게 오겠냐고요. 내친 김에 어머님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어머니야말로 제가 친딸이었어도 어머니 제게 그러시겠어요? 그 말이 마치 제 가슴팍에 돌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무심히 던진 말이라 해도 그 안에 깔린 의도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너 그게 지금 무슨 뜻이냐? 언제 이때 아니면 이런 거 먹어보겠냐고? 제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는 한층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붙잡아 최대한 감정적으로 안 내비치려고 꾹 참고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네 친정엄마는 레스토랑에 모셔가서 코스 요리에 수표 5장 챙겨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사돈이 먹다 남긴 거 얻어먹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그 차이라는 거냐? 수진이는 한숨을 푹 쉬며 제가 답답하다는 듯 작게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멀리 사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그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했다고 반성이라도 했으면 아 정말 몰랐구나.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락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저 잘났다고 우기는 수진 앞에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 살아도 서울로 데려가서 밥 한 끼 사드리려면 안 되는 일도 아니잖아.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수진아. 사람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내가 뭘 바라서 이러는 줄 알아? 단 한 번이라도
나도 소중하다는 대접을 받아보고 싶은 거야. 수지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도리어 더 큰 숨소리를 내며 현관으로 향해 문을 벌컥 열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신발 소리는 굳이 조용할 생각도 없었던지 쿵쿵 울려 퍼졌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정말 그날따라 유난히 컸습니다. 저는 말도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가고서 저는 한동안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신경 쓰여 잠 한 잠 못 자서 늘 쾌하니 힘들었죠. 그 덕분에 그리도 안 빠지는 살도 빠지기는 했는데 영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현균이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은 현균이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올라왔습니다. 현균이는 들고 온 쇼핑백을 식탁에 놓더니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늦었지요. 여기 떡 좀 가져왔어요. 서울서 줄 서서 사는 집인데 검은깨 인절미가 아주 고소하대요. 하며 쇼핑백에서 곱게 포장된 떡 상자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트라우마가 참 무서운 건지 아들도 그랬을까봐 서둘러 포장을 풀어보니 확실히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났고 무엇보다도 며느리가 가져온 그 남은 음식처럼 어디서 흘러온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어보시라고 사왔어요 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가 전해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안심이 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잘 먹으마. 검은깨는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 말과 함께 제 마음속에 잠시나마 고운 미소 하나가 피어올랐지만 그 며칠 전 수진이와의 일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투,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떡처럼 차분하게 식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덜덜 끓는 무언가로 남아있었죠. 그래도 저는 현균이 앞에서는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여 그 말이 아들 귀에 들어가면 괜히 아들 부부 사이에 틈만 만들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순간 현균이가 조용히 쇼핑백 안쪽을 다시 뒤적이더니 또 다른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어머니도 하나 가지세요. 현균이가 내미는 봉투를 받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섣불리 꺼냈다가 속에 숨겨놨던 감정들이 줄줄이 흘러나올까 봐서요. 하지만 현균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장을 다 뜯기도 전에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어버이날 때 아내가 장모님 명품백 사라고 5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는 얼마 들였냐고 물으니까 알아서 드렸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게 너무 찜찜해서요. 엄마도 평생 명품백 하나 못 가져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명품백은 아니어도 백화점에서 백 하나 괜찮은 걸로 하나 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더 빨리 뜯어보니 제법 근사한 모양의 핸드백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골랐을 아들의 마음이 생각이 나 며느리에게 받은 서러움이 덩달아 다시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 마음 하나라도 알아줘야겠다 싶어 저도 입을 열었죠. 아, 그 500이 명품백 사라고 준 돈이었구나. 500짜리 아니어도 나는 이 가방이 예쁘다. 고맙다 현균아. 현균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500 그거 알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그날 실수로 사돈 줄 봉투랑 내 거랑 바꿔서 줬었거든. 형편 어렵다고 해놓고 웬 돈을 이리 많이 넣었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준 거였더라고. 그래서 내 몫으로 5만 원 잘 받은 거 서랍 속에 넣어놨다. 뭐라고요? 엄마한테 5만 원을요? 그 말을 들은 현균이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더니 곧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고 손바닥으로 식탁을 탁 하고 짚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수진이가 장모님 줄 봉투를 엄마한테 줬다고요? 그리고 다시 가져갔다고? 목소리는 점점 격앙됐고 그 말투에는 명백한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 아들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 그럼 제게 전화를 하셨어야죠, 엄마. 저 진짜 몰랐어요. 형균이 말끝에 담긴 억울함이 너무나 또렷해서 저는 결국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그 얇디 얇은 봉투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툭 던져두고 간 교회 행사 조각 카네이션까지 함께 내밀었죠. 아들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속을 열어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5만 원 한 장을 꺼내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진짜 이 여자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 말은 형균이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며느리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눌러 말했습니다. 됐다.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자기 엄마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며느리든 다 똑같지 않겠냐. 그 말에 형균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게다가 그걸 대놓고 바꿔갔다는 것도 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됐다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졌어. 정말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그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아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체념이 필요했는지 아들만은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쳤습니다. 암튼 사돈 어른하고 식사는 잘하고 왔냐? 민주랑 민영이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가끔 올라가서 좋은 시간 가져라. 며느리한테는 서운하지 그래도 사돈한테는 아무 감정 없다. 그랬더니 형균이가 머뭇거리다가 툭 내뱉든 말하더군요. 장모님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요. 호의를 권리로 아시는 분이셔서 오이 소박이 가져다 드렸더니 기왕 사돈에게 대접하는 거면 갈비나 해산물 같은 걸 줘야지 오이값 쌀 때만 그런 걸로 생색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쿡 찔리는 것처럼 시큰해졌습니다. 그래, 내 정성이 그렇게 비춰졌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같으면 좋겠지만 안 같을 수도 있지 않겠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 안에 담긴 씁쓸함이 내 얼굴의 주름보다 더 깊게 남아가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준 가방을 조심스럽게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결국 조용히 받아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품은 아니라더니 실은 보기보다 훨씬 고급스러웠고 무엇보다 아들이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자기 손으로 골랐다는 그 진심이 느껴져서 그것만으로도 제겐 명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거 참 쓸만하겠네. 색도 고급지고 곱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 보이며 말하니 형균이는 잠깐 숨을 고르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표정에 능어리가 가득했지요. 그날 이후로도 형균이는 내내 씩씩거렸습니다. 특히 더 마음에 걸렸던 건 최근 수진이가 자기 카드를 써서 장모님 댁 가전제품을 몽땅 교체해드렸다는 거였습니다. 글쎄 장모님한테는 냉장고며 세탁기며 에어컨까지 다 바꿔줬어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왜 그런 마음 하나 못 써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형균이 속에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버이날 사건이 단지 불씨였을 뿐 그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멍이 들어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엄마. 형균이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끝은 단호했습니다. 왜 엄마가 며느리한테 그리고 그 사돈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증거로도 남겨놔야 돼요. 이번에 그냥 넘기면 다음엔 더 합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속으론 그 정도까지야 싶으면서도 어쩐지 말릴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가 선을 넘었고 그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들도 알아버린 거니까요.
그날 이후 형균이는 말없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일의 밑바닥엔 며느리 수진이가 남몰래 벌인 투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잘 살다가 왜 이 시골까지 왔나 싶었지요. 제 걱정 때문에도 귀농이 하고 싶어서도 손주들 농어촌 때문이라서도 온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바로 빚에 쫓겨서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형균이 몰래 아들 명의로 된 돈을 지인 회사에 쏟아부었고 그 일이 결국 실패로 이어지면서 둘이 살던 집까지 날려버렸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귀농하겠다고 내려왔던 것도 자연이 좋아서가 아니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고향으로 피신하듯 내려온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진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자기 친정의 수표의 명품의 가정까지 퍼주며 체면 세우기에 바빴고 저한테는 봉투 하나, 음식 하나까지도 무심하고 천대하듯 건넨 것이 아들 마음을 송두리째 꺾어버렸던 거지요. 며칠 뒤 수진이는 울상이 되어 제 대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새벽설이 맞은 풀잎처럼 잔뜩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이랑 이혼하는 거 말려주세요.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요. 앞으로 어머님 심기 불편하지 않게 더 많이 신경 쓸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균이가 조용히 들어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야. 어머니하고는 상관없어. 그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진이가 울고불고 매달리자 형균이는 그것을 억지로 떼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어. 아무리 당신이 후회하고 노력한다 한들 우리 이혼은 변하지 않아. 네가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예전부터 보여줬어야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나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거짓말하고 당신이 날린 그 5억 그거 내가 청구할 거야. 갚아, 당신이. 알겠어? 수진이는 처음엔 억울하다는 듯 몇 마디 변명하려 했지만 형균이의 눈빛이 워낙 단호하니 결국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족 회의처럼 모두가 앉아 조용히 숨죽이며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수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이 말 좀 말려주세요. 어머님밖에 말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저는 그 아이의 눈물과 몸짓을 보며 속이 쓰리기도 했지만 차마 손 내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말릴 힘이 없구나.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동안 나도 너희 일에 참견한 적 없었잖니. 너도 그걸 바라왔고. 수진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혼은 그건 문제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푸는 거다. 더 이상 엄마가 나설 일은 아니다. 그렇게 며느리 앞에서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또 하나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은 뒤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균아,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내 일 때문에 화내준 것은 고마우나 이혼이라는 게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야.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후회하는 일 만들지 말고 아이들도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돌아설 여지가 있으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른 목소리로 엄마, 나 많이 참았어. 엄마는 알지 못하는 일들도 많고 이제 동안 속 문드러지면서 진짜 많이 참았다고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십몇 년의 세월이 주름처럼 구겨져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결국은 진짜 가족을 이어주는 건 사랑도 명분도 아닌 아이들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평균이와 수진이의 이혼이 기정사실처럼 흘러가던 어느 날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부모의 다툼을 지켜보던 손주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곧 고등학생이 되는 딸아이들이 울먹이며
아빠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했답니다. 아빠, 제발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엄마가 진짜 잘한대요. 이제 돈도 함부로 안 쓴다고 했고 할머니한테도 잘하고 아빠한테도 정말 잘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저희가 엄마 꼭 잘 말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지 마세요. 네? 자식들 말에 형균이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딸아이들의 눈물 앞에서 한꺼풀씩 벗겨졌고 결국 수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뒤 수진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가끔씩 저희 집을 조심스레 들르기 시작하더니 차츰차츰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 손끝에 담긴 진심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날이 마음에 많이 걸렸는지 수진이가 직접 시장에서 카네이션 꽃다발을 사와서는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핫딜로 호텔 뷔페권 하나 구매했어요. 조만간 서울 나들이 갈 때 꼭 같이 가요. 그땐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에는 마음을 다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 입장에선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런 거였을 테니 그때 내가 좀 더 어른스럽게 가르쳐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나. 그 말에 수진이는 얼굴이 사과처럼 새빨개지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돈 열심히 모아서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께 사드렸던 그 명품백 어머니께도 똑같은 걸로 사드릴게요. 진짜 약속드려요. 그 말에 저는 그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그렇지만 나는 명품백 같은 거 필요 없다. 그저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날 이후로도 수진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명절이든 평일이든 시댁을 친정처럼 챙기려는 마음이 느껴졌고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먼저 살펴주는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손주들, 그 아이들이야말로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조용히 가장 깊이 성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제 옆에 와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젠 걱정 마세요. 엄마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믿어주세요. 다신 할머니께 그런 실수 안 하게 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웃어주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한쪽에선 시큰하고 또 한쪽에선 따뜻한 것이 올라와 마음을 뭉클하게 적시더군요. 어쩌면 이번 일은 저희 가족에게 아주 큰 사건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실망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던 그 순간에도 결국 다시 우리를 붙잡아 준 건 바로 서로의 진심이었고 조용히 곁을 지키던 아이들의 눈물이었죠. 사람은 실수도 하고 때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뉘우치고 바꾸려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다시 시작해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가족은 다시금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눈빛, 말투, 그리고 마음이라는 걸요. 진심은 결국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다시금 밥 한 술을 떠먹으며 그래도 우리 가족 참 고맙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데우고 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큰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자식들은 가끔 그 마음을 너무 늦게 알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 담긴 음식 하나, 그리고 나도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작은 느낌. 어르신들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실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미움이 되지만 진심 어린 반성은 다시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디 가족이 앞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살피며 늦게라도 따뜻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